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3사가 경고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신용 3사에서 만나서 한국 신용등급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우리나라 와서 회의하니까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았겠냐, 아직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이 이야기 나오기 이전에 예전에도 제가 한국의 신용등급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우리나라가 경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 전에 경제 리스크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경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창용 총재마저도 신용등급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신용등급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바로 외환위기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통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죠. 무디스, S&P, 피치. 이 신용평가사 3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죠. 여기서 국가 신용등급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신용도 하락은 개인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신용도가 낮아요. 신용도가 높으면 1금융에서 빌릴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면은 1금융에서 못 빌리고 2금융으로 가죠. 3금융으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첫 번째,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가듯이. 그리고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금 이탈이 생겨나죠. 자금 이탈이 생겨났을 때 나오는 것이 환율 상승이고, 그래서 외환위기에 대해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신용평가사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를 했죠.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번 내려간 신용등급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신용도 낮아져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도 같이 하락하면은 은행채, 기업채도 다 올라가는 거고, 환율 급등하고 수입물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감소하고, 자금 회수하고, 그러면 주가도 무너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창용 총재는 이번에 거의 신용등급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신용평가사들은 작년 말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만나가지고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선 트럼프 리스크, 내부에는 탄핵과 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장기화될 상황이죠. 근데 지금 공공연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신용평가사들이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새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현재 상황만 봐도 어때요? 계엄 선포 이후 문제가 됐는데, 계엄을 빨리 해제하면서 그나마 괜찮아졌던 거죠. 근데 수색영장 1월 6일까지 발부해놓고서 체포 못했죠. 사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안 좋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때 대응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죄는 나와서 해봐야지. 법을 잘 알고 계신 분 아니에요. 검사 출신이시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못 잡으니까 경호처장 데리고 와가지고 출석시켰죠, 결국에. 근데 바로 또 사표 수리되면서 대행체제로 들어가니까 경호에는 문제가 없어지고, 계속 이게
쉽지 않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금방 끝날 줄 알고 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신용평가사 3사가 다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외환위기가 왔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7년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는데 정치 상황도 어수선했죠. 그리고 부도가 나는 기업들, 뭐 최근에 뭐 건설사도 그렇죠. 이런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강등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국제 투자자들이 한국 관련 상품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고, 이게 한 번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엄청 빼가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고를 계속 또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번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 하락도 걱정을 해야 된다.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리스크, 세그플레이션 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보좌관이 이거 선별 관세 할 거다. 님들 안심. 이 이야기 했는데 안심은 무슨 등심 같은 소리였죠. 결국에는 트럼프가 다시 이야기했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보편관세 할 거다. 그래서 보편관세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생겨나고, 여기에 그 전에 옐런이 풀어놓은 돈이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후에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9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9월까지 이렇게 2%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10월, 11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세까지 붙는 거고, 관세까지 붙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해서 나타나는 거고,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달러 쏠림. 양털깎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경제 위기 때는 양털깎기 늘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는 거는 립서비스예요. 약달러를 원한다기보다 강달러를 가지고 우리한테 무역 수지로 이득 보는 나라들 너네 때려잡겠다라고 경고하는 거지,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는 상황은 아니다. 약달러를 원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지 않겠죠. 저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침체를 만들어내면은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미국으로 돈이 쏠렸을 때는 강달러가 되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에다가 트럼플레이션에 따른 상황을 보면은 금리 인하 중단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고, 연준 회의 내용에서 아마 3월에 나오는 미국의 점도표는 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달러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요, 다른 화폐 대비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냐라는 거라서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세계적인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때 왜 안 보이고 오히려 늘었네 이런 소식이랑, 트럼프 보좌관이 보편관세 안 하네 이런 소식이랑, 또 12월까지 했으니까 1월 되면서 연말 효과는 항상 보잖아요. 연말에 외환보유고 얼마 남아있냐, 그거 연말에 4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 풀고 있다가 올해 시작하자마자 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겹쳐서 한 50원 4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금방 다시 70원대 되더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이 많든지 내수가 탄탄해야 되죠. 내수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왜 외환위기 계속 이야기하고 왜 금융위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소매 판매액이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서 언제 수준이다? 신용카드 대란 났을 때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 소비 절벽은 문제가 뭐다? 자동차, 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이 소비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선별적 침체가 아니라 보편적 침체죠. 선별적 관세가 아니라 보편적 관세였던 것처럼 선별적 침체가 아니라 보편적 침체다. 나라 역시도 돈이 없죠. 11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있다. 부자 위주로. 국가 부채만 안 늘렸을 뿐이지 재정 적자 잔뜩 냈어요? 빚을 안 냈다 뿐이지 마통 뚫어가지고 마이너스 엄청 남겨놓으면은 그거 사실 빚낸 거죠.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이 흑자였던 적이 언제냐.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국가가 감당할 여력도 사라졌다. 부동산 같은 경우 도시기금으로 꺼내다 막았는데 도시기금도 없죠. 경제 같은 경우도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연금이랑 달러 스와핑해가지고 막고 주식 떨어지면은 연기금들 들어가지고 사고 그러면서 보면은 공공기관 중에서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공공기관 꼭 거의 다 꺼내다 썼어요. 빚은 안 늘었는데 할부가 잔뜩 있어. 그래서 비소비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번에. PF 같은 경우는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 때 2배 수준이잖아요. 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내수도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넘었죠. 환율 글로벌 금융위기 고점은 아직 안 넘었더라도 고점에 근사한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가고 있죠. 부채 문제는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리스크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이상은 더 커요. 이미 경제 위기, 외환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부동산 위기는 항상 겪는다. 왜? 자산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위기 온다라고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홍수가 온다.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대홍수가 올 것이다. 위기라는 그런 노아의 방주처럼 이야기를 한 거였다. 니들이 안 믿고서 땡까땡까 놀면서 방주 타면 좁고 어두워 난 밖에서 띵까띵까 놀래. 난 배짱이처럼 놀 수 있는 배짱이 있지. 막 이러면서 놀다가 쓸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